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셨나요? 혹시 알람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눈도 채 못 뜬 채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약 2,000명을 10년 넘게 추적 조사했더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살이나 젊었다고 합니다. 10살이요. 반대로 말하면 잘못된 아침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10살이나 늙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침에 고작 5분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 세계 장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섬,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는 놀랍게도 공통된 아침 습관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5가지로 나눠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5번째 비밀은요, 이걸 빠뜨리면 나머지 4가지를 다 해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밤새 주무시는 동안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입안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말도 하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으니까 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침이 사실은 천연 소독약 역할을 합니다. 침 속에 있는 항균 물질들이 세균을 어느 정도 억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밤에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침 분비가 확 줄어듭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입안이 바싹 마르면서 세균들한테는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낮 동안 입안이 깨끗한 수영장이라면 밤새 침이 마른 입안은 물이 빠진 웅덩이 같은 겁니다. 고여있는 물에 이끼가 끼고 벌레가 모이듯이 우리 입안에서도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한 국악 미생물 연구에 따르면요, 밤사이 입안 세균 수가 최대 수백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한 잔 드시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양치를 안 하고 그냥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입안에 잔뜩 번식한 세균들을 물이랑 같이 꿀꺽 삼키는 겁니다. 이 세균들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장내 환경을 어지럽힐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속이 불편한 원인이 바로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입안을 정리합니다. 꼭 칫솔질까지 안 하더라도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혀도 살살 닦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혀 위에 세균이 제일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일본 오키나와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요, 90이 넘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생활의 지혜인 거죠. 입안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물을 마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물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잠에서 막 깬 우리 몸은 아직 체온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찬물이 확 들어오면 위장이 깜짝 놀랍니다. 혈관도 순간적으로 수축하고요. 특히 겨울철이나 새벽에는 이게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미온수입니다. 체온과 비슷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이 제일 좋습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정도 온도요. 이 미온수 한 잔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첫째,
밤새 수분을 잃어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은 하루 중 혈액이 가장 끈적한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사고가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미온수 한 잔이 이 위험을 낮춰주는 겁니다. 둘째, 위장에 부드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준비해 하고 알려주는 거죠. 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면서 아침 배변 활동도 규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잠자는 동안 느려졌던 몸의 엔진이 서서히 워밍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요, 먼저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세요. 그리고 나서 미온수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벌컥벌컥 들이키시면 안 됩니다. 한 모금씩 입안에서 살짝 머금었다가 넘기는 느낌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몸의 아침 시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동차도 한겨울에 시동 걸면 바로 출발 안 하잖아요. 잠깐 예열하고 가야 엔진이 오래 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물 마시고 나서 바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개운하다 하면서 침대에서 훌쩍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해요. 왜 그런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핑 도신 적 있으세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휘청하신 적요.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일어설 때 피가 머리까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좋으니까 금방 적응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이 적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뇌에 피가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지러운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이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 노인의학 통계를 보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 약 30%가 아침 기상 직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30%면 거의 3건 중 1건이에요.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게 수술로 이어지고 회복이 늦어지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넘어지면 끝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수하는 분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눈을 뜨고 나서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는 누운 채로 몸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이때 하는 게 바로 발끝치기와 기지개입니다. 발끝치기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누워 계신 상태에서 양발을 가지런히 모아보세요. 그리고 발끝을 서로 톡톡 부딪혀주는 겁니다. 좌우로 벌렸다가 모으면서 발 안쪽을 탁탁탁 치는 거예요. 이걸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리듬감 있게 톡톡톡 하시면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왜 좋으냐면요. 첫째, 발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같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다리 쪽에 몰려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밤새 누워있으면 혈액이 아래쪽에 고여있는데 발끝치기를 하면 이 피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발목 관절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밤새 굳어있던 관절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아요. 일어났을 때 발목이 삐끗하거나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한의학에서 말하는 용천혈이라는 혈자리가 발바닥 앞쪽에 있는데요. 발끝을 부딪힐 때 이 부분이 자극됩니다. 용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샘물이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생명에너지가 솟아오르는 자리라는 거죠. 실제로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혈압 안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한의학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발끝치기를 하셨으면 이번에는 기지개를 켜볼 차례입니다. 기지개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팔 한번 쭉 뻗는 걸 떠올리시는데요.
제대로 하면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손가락 끝이 천장 너머까지 닿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길게 늘려줍니다. 동시에 발끝은 반대 방향으로 쭉 밀어주세요. 위아래로 온몸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크게 숨을 들이쉬고 5초 정도 버텨보세요. 그리고 후 하고 내쉬면서 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3번에서 5번 반복하세요. 이 동작을 하면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에 수분이 다시 흡수되면서 디스크가 통통하게 살아납니다. 밤새 누워있으면 디스크가 팽창해 있는 상태인데 기지개로 부드럽게 자극을 주면 척추가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온몸의 근막이 한꺼번에 스트레칭이 되니까 혈액순환이 확 좋아지고요. 림프액순환도 촉진돼서 붓기가 빠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은 동작이 있는데요. 무릎 끌어안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보세요. 그리고 좌우로 살살 굴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흔들리자처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허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밤새 뻣뻣했던 허리가 풀립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 동작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어요. 다만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범위를 작게 해서 살살 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 동작, 발끝치기, 기지개, 무릎 끌어안기 다 합쳐도 2분이면 충분합니다. 2분의 투자로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고 낙상 위험은 확 줄어들고 혈액순환은 좋아지니까 이보다 가성비 좋은 건강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이제 몸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덜 깨어났어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몸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머리는 아직 멍하고 흐릿한 느낌. 다들 아시죠? 3번째 비밀은 바로 이 뇌를 확 깨워주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하고 짜증이 잘 나고 의욕이 없어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세로토닌을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우리 눈에 아침 햇빛이 들어오면 망막을 통해서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시상하부가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관장하는 곳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걸 서카디언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몸 안의 시계인 거죠. 아침 햇빛은 이 시계의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면 몸이 지금이 낮이구나, 활동할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세로토닌 분비를 확 올려줍니다. 그러면 낮 동안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고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아침 햇빛을 잘 쬐면 낮에 활기차고 밤에 푹 자고 푹 자면 다음날 아침이 또 개운하고 반대로 아침에 햇빛을 못 쬐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낮에 멍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 우울감이 심해지시는 분들, 이른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햇빛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햇빛을 어떻게 쬐는 게 좋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창가에 서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바깥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이때 선글라스는 쓰시면 안 돼요.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물론 태양을 직접 쳐다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밝은 하늘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날씨가 흐리더라도 괜찮아요. 흐린 날의 자연광도 실내 조명보다 훨씬 빡습니다. 실내 형광등이 보통 300에서 500 럭스 정도인데요. 흐린 날 바깥이 한 2000에서 5000 럭스, 맑은 날에는 10,000 럭스가 넘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바로 환기예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주세요.
밤새 닫힌 방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8시간 동안 문 닫고 자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꽤 올라가 있어요. 이게 높으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산소가 들어오면서 뇌가 확 깨어납니다. 3분에서 5분만 환기를 시켜도 실내 공기질이 확연히 달라져요. 추운 겨울에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꼭 환기를 해주세요.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거든요. 북유럽 나라들, 특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곳은 겨울이 길고 해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는 아침빛 치료라는 개념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수 조명을 써서라도 아침에 밝은 빛을 쬐는 거예요. 그만큼 아침 햇빛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사계절이 뚜렷하고 햇빛이 풍부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 자연의 선물을 매일 아침 공짜로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4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좀 색다른 이야기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거? 뭔가 어렵고 대단한 거?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몇 시간씩 옴 하는 거? 아마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침 명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딱 2분이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이걸 저는 몸의 채널 맞추기라고 부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 몸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침대에 앉으셔도 되고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살짝 감아주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4초 동안 들이쉬세요. 그 다음 잠깐 멈추고요. 이번에는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7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걸 더 길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대략 2분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몸에 이제 긴장 풀어도 돼, 편하게 쉬어도 돼 하고 신호를 보내는 신경이에요. 반대로 교감신경은 위험해, 긴장해 하는 신경이고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상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부터 뉴스 보면서 걱정하고 카톡 알림에 쫓기고 이것저것 할 일 생각하면서 긴장 상태가 되잖아요. 이 짧은 호흡 명상이 그 긴장의 스위치를 내려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명상을 전혀 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매일 짧은 명상을 8주 동안 하게 했더니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의 회백질 밀도가 실제로 증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뇌 세포가 더 촘촘해졌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처리하는 편도체라는 부위는 크기가 줄어들었고요. 뇌가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게 바뀐 겁니다. 8주, 그러니까 약 2개월 만에요. 이건 치매 예방과도 직결됩니다. 해마는 치매가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 중 하나거든요. 해마가 건강하면 기억력이 유지되고 새로운 것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2분의 호흡 명상이 이 해마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보약을 매일 다려 먹는 것보다 이게 더 과학적인 치매 예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매일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마음이 허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아침 명상이 마음의 닷 역할을 해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내 숨소리에 집중하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아, 오늘 뭐 해야 하지?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좀 거슬렸는데,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세요.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시면 됩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듯이요. 구름을 잡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 구름이 지나가네 하고 보는 것처럼 생각도 그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분의 고요한 시간이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재부팅하면 느려졌던 게 빨라지듯이 아침 명상은 우리 뇌의 재부팅이에요. 이 재부팅을 하고 시작한 하루와 안 하고 시작한 하루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우리 아침 루틴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입안 정리와 미온수. 둘째,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셋째, 햇빛과 환기. 넷째, 호흡 명상. 이 네 가지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걸 다 해도 한 가지를 빠뜨리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그 다섯 번째 비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아침 식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정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주제죠. 어렸을 때부터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아침을 걸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 아침을 안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간헐적 단식이 좋다면서 아침을 일부러 안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하지만 특히 6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걸 근감소증, 의학용어로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40대부터 매년 근육이 약 1%씩 줄어들고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넘어졌을 때 뼈를 보호해줄 쿠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위장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아직 준비 운동도 안 한 선수한테 갑자기 뛰어 하는 것과 같아요. 먼저 미온수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루틴을 다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정도 시간이 되니까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뭘 먹어야 좋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달걀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달걀 1개, 단백질이 약 7g 들어있는데요. 아침에 달걀 2개만 드셔도 약 14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 달걀 프라이, 스크램블, 뭐든 좋아요. 간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두부도 훌륭합니다. 두부 반모에 단백질이 약 10g 정도 들어있거든요.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 드시는 것도 좋고 그냥 부침으로 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요거트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식이섬유는 왜 중요하냐면요. 아침에 장 활동을 도와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흰 쌀밥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면서 오전 중에 나른해지고 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시거나 채소 반찬을 꼭 곁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 나물, 미역, 시금치 이런 것들이 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반대로 아침에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빈속의 커피는 좋지 않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빈속에 마시면 위벽이 직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위염이나 속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꼭 뭔가를 드신 후에 마셔주세요. 둘째, 과일 주스를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시판 주스에는 당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갈거나 짜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빠지고 당분만 남게 돼요.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빵과 잼 혹은 시리얼 같은 서양식. 아침은 사실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 이른바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곳들의 아침 식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두부와 고구마, 해조류를 즐기고요. 사르데냐, 사람들은 통곡물빵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에서는 허브차와 꿀, 그리고 채소 중심의 소박한 아침을 먹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디에도 설탕 범벅의 가공식품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단으로 말씀드리면요. 잡곡밥에 된장국, 달걀 반찬, 나물 한두 가지. 이게 사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완벽한 장수 아침 식단입니다. 거창한 게 필요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소박한 밥상이 이미 정답이었던 겁니다. 다만 여기에 단백질만 좀 더 신경 써서 달걀이나 두부를 추가해 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식사 속도입니다.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한 숟갈 떠서 20번에서 30번 정도 씹어주세요.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난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건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입에서 소화가 시작되면 위장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또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가 뇌에 제때 도착해서 과식도 막을 수 있고요. 이렇게 5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입안부터 정리하고 미온수 한 잔. 둘째,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발끝치기와 기지개로 몸 깨우기. 셋째, 커튼 열고 아침 햇빛 쬐면서 환기하기. 넷째, 2분간 조용히 호흡 명상하기. 다섯째,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의 소박한 아침 식사 챙겨 먹기. 다 합쳐서 얼마나 걸릴까요? 스트레칭 2분, 햇빛과 환기 3분에서 5분, 호흡 명상 2분, 식사 준비와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5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혈관을, 뇌를, 관절을, 장을, 그리고 마음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루틴을 실제로 꾸준히 하시면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들이 있어요. 이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효과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서 더 오래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3일에서 5일 차쯤 되면요.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알람이 울려도 5분만 더 하면서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셨다면 루틴을 시작하면 눈이 좀 더 쉽게 떠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직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오늘은 좀 덜 힘든데 하는 정도예요. 일주일 차가 되면 배변 습관에 변화가 옵니다. 미온수와 가벼운 움직임 덕분에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아침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시게 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이때쯤 요즘 화장실이 편해졌네 하실 거예요. 2주일 차쯤 되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아침 햇빛 덕분에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밤에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잠을 좀 잘 자는 것 같아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다음 주일에서 한 달 차가 되면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톤이 밝아지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허리야 하시던 게 줄어들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좀 더 수월해지고요. 이 개월차가 되면 체중 변화가 나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기고 혈당 관리가 되니까
간식이나 폭식이 줄어들거든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이 적정 체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짜증이 줄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세로토닌과 호흡, 명상의 합작품이에요.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이 루틴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아침에 세수하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라도 이 루틴을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찝찝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이면 여러분의 몸이 이미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관리가 수월해지고 관절이 유연해지고 잠을 깊이 자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이 모든 변화가 매일 아침 5분에서 시작된 겁니다. 혹시 나는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이야 하시는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30일이에요. 어느 날은 빠뜨려도 되고 어느 날은 5가지 중 한두 가지만 해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함은 꾸준함의 적입니다. 오늘 미온수 한 잔만 마셔도 성공이고 내일 거기에 기지개 한 번만 추가하면 더 큰 성공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자기 속도에 맞춰 가시면 됩니다. 복리 효과라는 말 아시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요. 건강 습관도 똑같습니다. 오늘 5분, 내일 5분, 모레 또 5분.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이게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의 아침이 쌓이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통장에 적금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금은 이자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한 장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길었다고 합니다. 10년이요. 그것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른바 건강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보내는 10년과 자기 발로 걸어다니면서 손자, 손녀, 손잡고 공원 가는 10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20년 전에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80대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력이 늘어나고 90대에 뇌 훈련을 해도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한번 해보세요. 벌떡 일어나시지 말고 눈을 뜨시고 물 한 모금 입에 머금으면서 오늘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발끝을 톡톡 부딪혀 보시고 기지개를 한번 크게 켜보시고 커튼을 열어 햇빛을 맞이하시고 눈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아침 습관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걸 해요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 루틴 중에 이걸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경험담이 있으시면 그것도 꼭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서로에게 힘이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아침 루틴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자기 전 5분 루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잘 시작하는 것만큼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밤에 이것만 하면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지는 비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친구가 앉아 있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 옷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큼지막한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왠지 그 친구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으려 하질 않습니다. 반대편에는 깔끔한 면 셔츠에 수수한 바지를 입은 친구가 있습니다. 딱히 비싼 물건을 걸치고 있지 않은데 그 친구 주위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공원 대기실에서, 마트 계산대 앞에서,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거실에서 유독 눈이 가는 사람이 있고 유독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돈일까요?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어딘지 모르게 고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력, 직업?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옷을 잘 입는 법이나 화장을 잘하는 법 같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엇, 흔히 우리가 귀티라고 부르는 그 보이지 않는 빛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품격이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누구나 오늘부터 가꿀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귀하다, 격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느낌이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는 어렵지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다르다, 이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느낌이 보통 첫 만남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어느 정도 긴장하고 예의를 차립니다. 진짜 그 사람의 결이 드러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만남부터입니다. 첫 만남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품격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격이 있다, 이 사람은 좀 천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언어적 신호라고 부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지요. 먼저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등이 곧게 펴진 사람과 구부정하게 웅크린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마디 말도 하기 전에 우리 눈은 이미 판단을 내립니다. 등이 곧은 사람에게서 자신감과 단정함을 읽어내고 구부정한 사람에게서는 지쳐 있거나 자신이 없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로 허리가 굽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시선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대화 중에 눈을 이리저리 굴리거나 휴대전화를 자꾸 내려다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왠지 가벼워 보입니다. 손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손짓은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팔을 휘두르거나 탁자를 탁탁 치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보상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도자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면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번쩍이는 금장식도 없고 눈을 사로잡는 현란한 색깔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월이 빚어낸 은은한 빛깔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매끄러운 결이 느껴지지요.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반대로 마트에서 파는 번쩍이는 플라스틱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색깔은 화려합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띕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 싸구려 질감이 바로 느껴지지요.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칠해도 재질 자체가 가진 한계는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겉에 아무리 비싼 것을 두르고 있어도 그 사람의 자세, 시선, 말투, 표정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결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것을 순식간에 읽어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지요. 그래서 귀티라는 것은 결국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느냐가 고스란히 몸에 배어 나오는 것이지요. 마치 좋은 가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윤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십니까? 옷차림, 얼굴, 아니면 말투?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만날 때마다 왠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천해 보인다고까지 느껴지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품격을 떨어뜨리는 5가지 함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째, 대화의 방향을 늘 자기 쪽으로 돌리는 습관입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반드시 자기 이야기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다고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친구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도? 나는 지난달에 유럽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말이지요. 친구의 즐거운 경험에 공감해주는 대신 자신이 더 대단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대화를 한두 번 겪고 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나타나도 이런 대화 습관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품격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둘째,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이 고급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온 사업 파트너에게는 활짝 웃으며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다주는 종업원에게는 어떻습니까? 반말을 하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거나 심지어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부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업 파트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집니다. 택시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말할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택시에서 내리는 뒷모습부터 다릅니다. 병원 접수대에서도 그렇습니다. 간호사나 접수 직원에게 하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주변 사람들의 존경은 사라집니다. 셋째, 비교와 평가가 입버릇이 된 말투입니다. 걔네 아들은 이번에 어디 붙었다며? 우리 아들은 거기보다 더 좋은 데 갔지. 또는 저 사람 옷 좀 봐. 저게 뭐야? 이렇게 끊임없이 남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남을 깎아내리는 만큼 자신이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도 저렇게 이야기하겠구나. 결국 아무도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격이 있는 사람은 남을 평가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바쁘기 때문이지요. 남의 정원에 잡초가 있는지 없는지 살필 시간에 자기 정원의 꽃에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넷째, 겉모습에만 투자하고 기본적인 청결을 무시하는 모순입니다. 이것은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꼭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는데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귀한 보석 반지를 끼고 있는데 손등의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고 관리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고급 구두를 신고 있는데 뒷굽이 한쪽으로 달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싼 것을 걸치는 것과 자신을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단정함이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이 빨아서 반듯하게 개어놓은 흰면 셔츠, 잘 닦은 구두, 정돈된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섯째, 감사와 사과를 아끼는 인색한 언어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맙습니다. 와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른인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을 잘하는 어르신과 뭘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하는 어르신. 이 두 분 중에 주변 사람들이 더 모시고 싶어 하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감사와 사과는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줌으로써 나의 격도 함께 올라가는 가장 효율적인 품격 투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뜨끔하신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말을 끊고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았는지, 가게 점원에게 무심하게 대한 적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 5가지 반대로만 하면 귀티가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의 말 잘 들어주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비교하지 않고 청결하게 하고 감사 인사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죠. 하지만 진짜 귀티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단순히 나쁜 습관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딱히 뭘 많이 가진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목소리가 크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말하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사람. 특별히 무엇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비밀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정함의 철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은 비싼 옷을 입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다림질된 삶의 태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죠. 하지만 어머니들은 어떠셨습니까? 이불에 풀을 먹여 팽팽하게 펼쳐놓으셨고 비록 한두 벌뿐인 옷이라도 반드시 깨끗이 빨아서 정갈하게 입으셨습니다. 마루는 매일 닦아서 반짝반짝 윤이 났고 부엌 그릇들은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요.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가난했는데 누추하지 않았다,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자세, 그것이 바로 단정함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옷은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구김없이 깔끔해야 합니다. 구두는 명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먼지가 끼지 않게 닦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미용실에서 비싼 스타일링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발 뒤축. 많은 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의외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앞 사람의 신발 뒤축이 한쪽으로 심하게 달아있는 것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관리에 좀 소홀하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오래되었지만 깨끗이 관리된 신발을 보면 아, 이분은 물건 하나도 소중하게 다루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은 대개 사람도 소중하게 대합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새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래되고 소박한 것 속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정신이지요. 귀티 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와비사비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어도 비싼 것이 아니어도 정성껏 관리하고 가꾸면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둘째, 말의 온도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격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가 새로 산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솔직히 좀 안 어울립니다. 이때 천해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야? 너한테 하나도 안 어울려. 돈 아깝게 왜 그런 걸 사? 직설적이고 거칠지요. 반면에 귀티 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옷이네. 그런데 지난번에 입었던 그 파란색 옷이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렸거든. 그것도 같이 입어보면 어떨까? 느낌이 다르시지요? 같은 뜻이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살리면서도 자기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말의 온도 차이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입니다. 천해 보이는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맨날 그 모양이지. 이런 말은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짓밟는 것이지요. 귀티 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입니다. 천해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합격했다. 요새 효도를 하더라고. 은근슬쩍이 아니라 대놓고 자랑을 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나름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운이 좋았지요. 겸손하게 그리고 아이의 노력을 앞세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보시듯 말의 온도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까 한번 걸러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 필터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천한 말과 품격 있는 말의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여백의 힘입니다. 이것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BT, 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공통적으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 침묵이 흘러도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며 빈틈을 메우려 하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꼭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산수화를 떠올려 보세요. 화면 가득 산과 나무와 물을 꽉 채운 그림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산 봉우리가 있고 다른 쪽에는 텅 빈 여백이 있지요. 그 여백이 있기 때문에 산 봉우리가 더 웅장해 보이고 그림 전체에 품격이 생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고 적당한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깊이를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보여주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쏟아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 만나면 바닥이 보입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정말 속이 찬 사람은 굳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떠오르는 귀티 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어떤 점이 그런 느낌을 주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배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품격을 떨어뜨리는 함정도 살펴보았고 귀티 나는 사람들의 비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는 것 아닌가? 집안 교육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품격을 갖춘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요. 반대로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어딘가 천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저는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 요즘 참 많이 들리시지요? 그런데 막상 자존감이 정확히 뭐냐고 물으면 선뜻 설명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무엇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이지요. 자존감이 왜 품격과 연결되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인정을 구합니다. 나 이만큼 가졌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남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비싼 물건을 과시하고 남을 깎아내려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 하고 자기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이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사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충분한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과시하지 않지요. 과시하지 않은
이 겸손해 보입니다. 겸손한데 자신감은 있습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사람들이 귀티라고 느끼는 것의 정체입니다. 재미있는 역설이지요. 자기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은 오히려 천해 보이고, 자기를 높이려는 노력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은퇴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정의해주던 직함, 명함, 소속,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김 부장, 박 이사로 불리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그냥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가 됩니다. 이 변화가 주는 공허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음으로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어려워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역할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하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자존감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흔들리면 앞서 말한 그 5가지 함정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자랑이 늘고 비교가 늘고 예민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자존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직함이 없어도 나는 나입니다. 돈이 줄어도 나는 나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나는 나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연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진짜가 됩니다. 마치 매일 물을 주면 마른 땅에서도 새싹이 올라오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품격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자존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 자녀는 잘 되었는데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 이런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내 안의 평화는 깨지고 그 불안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결국 품격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언 정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버팁니다. 반면에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강한 비바람에는 쉽게 뽑혀나갑니다. 자존감이 바로 이 뿌리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뿌리가 깊은 사람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퇴를 해도, 건강이 나빠져도, 주변 사람들이 변해도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품격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귀티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잃게 만드는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자존감이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실제로 내 삶에서 무언가가 달라져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아침 거울 앞 30초 점검법입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 앞에 30초만 서 보십시오. 머리카락은 정돈되었는지, 옷에 구김은 없는지, 신발은 깨끗한지. 이 30초가 하루 전체의 단정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울 속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오늘도 멋지다.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다. 쑥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것이 자존감의 씨앗을 심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둘째, 하루에 3번 의식적으로 고맙습니다. 말하기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버스에서 내릴 때, 가족이 밥을 차려줬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눈을 맞추며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반응이 다시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좋은 순환이 시작되지요. 셋째,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작은 것인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그래? 하는 것보다 영수 씨, 그래요?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넷째, 식사 자리에서의 매너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모습에서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지요. 소리를 내며 먹지 않는 것,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수저를 드는 것,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이런 작은 매너들이 식탁 위에서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한꺼번에 다 고치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 보십시오. 다섯째, 하루에 15분 책을 읽거나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에세이도 좋고 짧은 시도 좋고 신문 칼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독서는 내면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대화에서, 표정에서,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옵니다. 글쓰기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몇 줄이라도 써보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것을 글로 적다 보면 내가 고쳐야 할 것과 잘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나보다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청소하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택배 기사님에게 고생하셨습니다. 한마디, 이 인사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따뜻함은 돌고 돌아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런 행동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참 격이 있는 분이시구나. 비싼 옷도 고급 차도 넓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의 인사가 여러분에게 품격이라는 가장 값진 옷을 입혀줍니다. 일곱째,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고 한 줄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마트 계산대에서 웃으며 인사했다. 또는 오늘 친구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또는 오늘은 아내에게 짜증을 좀 냈다. 내일은 안 그래야지. 이렇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줄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달 뒤에 쭉 읽어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때 느끼는 뿌듯함, 이것이야말로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오늘 당장 전부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딱 한 가지만.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하나를 더 얹고, 또 습관이 되면 하나를 더 얹고,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쌓아가시면 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매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3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 품격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명품 가방 10개보다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더 빛나게 합니다. 둘, 자존감이 품격의 뿌리입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도 귀하게 대할 수 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기품이 됩니다. 셋,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한 가지가 내일의 나를, 한 달 뒤의 나를, 1년 뒤의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자기 자신을 가꾸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품격의 시작이지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빛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 빛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사람이 모이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어르신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북적이고 어떤 어르신은 점점 외로워지는지,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신 생각,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귀티나는 분의 이야기 또는 내가 실천해 봐야겠다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저녁부터 생활이 달라지실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사라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암에 걸려서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작은 습관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을 무너뜨린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만성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암, 심장병 같은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28만 2천여 명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78.8%에 해당합니다. 10명이 세상을 떠나면 그중 거의 8명이 만성질환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숫자를 알려드릴까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한 해에 9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체 진료비의 80.3%가 만성질환에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비 10원을 쓰면 그중 8원은 만성질환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호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의 대부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습관이 몸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리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습관들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몸은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 결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83.7세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00년만 해도 76세 정도였으니까 20여 년 사이에 거의 8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오래 사는 건 분명 축복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 그러니까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만큼 늘지 못했습니다. 건강 수명은 약 73세이고 평균 수명은 약 83세입니다. 그 차이가 약 10년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애 마지막 10년 정도는 어딘가 아프면서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아프면서 사는 겁니다. 이 10년이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550만 8천 원입니다. 전체 평균인 226만 원의 2.4배에 달합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2배 반 가까이 병원비가 더 드는 거예요. 연간 550만 원이면 한 달에 45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이에요. 이 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약값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의료비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16조의 375억 원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52조일 935억 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후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병원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금 월평균 수급 금액이 69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병원비로 매달 45만 원 이상이 나간다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노후 파산의 출발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적금 좀 모아놨는데 부부 중 한 분이 크게 아프시면서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암이라도 걸리면 수술비에, 항암 치료비에, 거기다 간병비까지.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의료비가 남성은 1억 8, 542만 원, 여성은 2억이 307만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억 단위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 병원에 쓰는 돈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65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지출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드리느냐면요. 두려워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준비는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아프지 않는 겁니다. 병에 안 걸리는 게 최고의 보험이에요. 그런데 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하고 계신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겁니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은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입니다. 전부 다 습관의 문제예요. 유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만성질환의 70에서 80% 이상이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제발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밥상 위의 시한폭탄, 먹는 습관이 병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출출하니까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를 꺼내 드시는 거예요. 남은 반찬이든 과일이든 라면이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습관이 쌓이면 우리 몸에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야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밤에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밤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위장 장애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밤에 먹고 바로 누우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이게 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입니다.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으면 자는 도중에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율신경계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때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식을 먹으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또 뭔가를 먹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데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야식을 먹으면 비만 위험이 높아집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살은 살대로 찌고 몸은 몸대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라면 한 그릇이 당기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라면 한 그릇이 위에는 염증을 만들고 혈관에는 나트륨을 쌓고 허리에는 지방을 붙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잘 차려 먹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많이 먹어, 더 먹어 이런 말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정의 표현이긴 하지만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먹게 되면 과식으로 이어지고 체중 증가와 함께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위가 뇌에 배가 불러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약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5분, 10분 만에 밥을 다 드시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과식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늘어납니다. 위가 늘어나면 더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른 느낌이 들고 또 더 많이 먹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칼로리는 전부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에 쌓입니다. 이 뱃살이 여러분 그냥 보기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 지방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심지어 암까지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짠 음식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으로 맛있기로 유명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찌개, 국, 젓갈, 장아찌, 김치 다 맛있죠. 하지만 이것들을 몇 끼 국물까지 싹싹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의 2배, 3배를 섭취하게 됩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혈관 속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마치 호스의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호스가 터지지는 않더라도 계속 그 상태로 두면 호스가 낡아지고 결국 터지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그 손상된 곳에 콜레스테롤이 끼면서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혈압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고혈압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혈압을 목표치까지 조절하고 있는 분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혈압은 아프지 않으니까요. 두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공식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컵라면, 과자, 음료수, 간편하고 맛있죠.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설탕, 나트륨, 트랜스지방, 각종 첨가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매일 드시면 몸속에서 만성염증이 일어납니다. 이 만성염증이야말로 만성질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곡물이나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갈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 갈아버리면 섬유질 구조가 깨지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경계 수준이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밥상 위에서 우리가 당장 조심해야 할 습관은요. 첫째, 밤 9시 이후에 야식을 드시는 습관. 둘째, 허겁지겁 빨리 먹고 과식하는 습관. 셋째, 국물을 끝까지 드시면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는 습관. 넷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 다섯째, 과일이나 곡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습관. 이 중에 해당되는 게 3개 이상이시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파가 당신을 죽이고 있다. 좀 무서운 제목이죠? 하지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앉고, 텔레비전 볼 때 앉고, 점심 먹을 때 앉고, 오후에 또 텔레비전 보거나 스마트폰 할 때 앉고,
저녁 먹을 때 앉고 저녁에 또 텔레비전 보면서 앉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 종일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평균 13시간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암, 당뇨병, 혈전 위험을 높이고 정신적 집중력까지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나는 따로 운동을 안 해도 집안일을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집안일도 움직이는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운동은 심장이 좀 빨리 뛰는 수준의 활동을 뜻합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에 비해 남성은 약 10년, 여성은 약 9년을 더 만성질환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10년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년이면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 갈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느냐, 병원 침대에서 보내느냐, 이건 정말 큰 차이 아닙니까? 특히 중장년층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4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빠진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배가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전형적인 중년 체형이 되는 겁니다. 둘째,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근육이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빠지면 관절끼리 부딪히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옵니다. 셋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비틀거리고 계단에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고관절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걷기입니다. 그냥 걷기가 아니라 좀 빠르게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겁니다. 이것만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일주일에 5번만 하셔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매일만 보이상 걷기를 생활화하라고 권합니다. 바쁘더라도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고 쉬는 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서서 움직이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실 때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비행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어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기, 가능하면 스쿼트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 추가하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근육이 붙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살도 덜 찌고 관절도 보호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하면 뇌에서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4번째 이야기입니다. 잠을 포기하면 수명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졌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져서 더 이상 못 주무시는 분들, 밤에 서너 번씩 깨시는 분들. 그런데 이걸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정비 시간입니다. 자동차를 매일 운전하시면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점검하고 세차도 하셔야 오래 탈 수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뇌도 잠을 자는 동안 정리정돈을 합니다. 낮에 들어온 정보를 분류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중요한 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엔진 오일을 안 가른 자동차처럼 겉으로는 달리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유독 단 것이 당기고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다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누워서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도 확인하고,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서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인데 스마트폰 빛이 이 신호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려고 하면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도 꼭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혹시 자다가 숨이 잠깐 멈추는 느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가족분이 자다가 숨을 안 쉬더라고 말씀하신 적은요? 그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건데, 이러면 자는 동안 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수면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셋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낮에 햇볕을 쬐며 산책하세요. 다섯째,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잠을 아끼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술, 담배,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먼저 담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오래 피워서 이제 끊어도 소용없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끊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24시간 안에 심장 마비 위험이 줄기 시작하고 2에서 3개월이면 폐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년이면 심장병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10년이면 폐암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한두 잔은 건강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술 한 잔도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술자리 문화가 문제입니다. 한 잔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소주 1병, 2병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바쁩니다.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어요. 지방 대사를 못하니까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염이 되고 간염이 오래되면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가 오래되면 간암이 됩니다. 이 과정이 20년, 30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술은 혈압도 올립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뇌출혈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아주 가볍게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에 한 번만 피워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끔 한 대씩 피우시는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건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배에 지방이 쌓이고 잠이 안 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염증도 잘 생깁니다. 특히 은퇴 후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해지시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니까 외로워지시고 2024년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의 약 19%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립감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운동입니다. 걷기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시거나 가벼운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건강을 더 해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 대신 산책을, 야식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선택하십시오. 6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10년이 달라집니다.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겁만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물을 먼저 드신 후에 드세요. 아침 식사는 꼭 드시되 과식하지 마십시오. 잡곡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처음에는 답답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소화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집 앞을 천천히 걸으셔도 좋습니다. 식후 바로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커피 속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영양소 이용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커피는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 중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햇볕을 쬐면서요.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수면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빠르게 걸으시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점심은 가볍게 드세요. 국물 요리를 드신다면 국물은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국물을 남기는 겁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주무시되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30분 이상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집안일을 조금 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가볍게 드세요. 이른 저녁을 드시고 그 이후에는 물 외에되도록 드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이 되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저녁 이후로 야식의 유혹이 올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한 잔으로 대신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부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걸으시면 소화에도 좋고 운동량도 채워지고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입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 그러니까 밤 9시에서 10시쯤이 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으시거나 일기를 쓰시거나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최소 5번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가능하면 이틀에 한 번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것들이 전부 근력 운동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이걸 꾸준히 하시면 3개월 후에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기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계셔도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69.3%입니다. 10명 중 3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진도 있으니까 꼭 받으십시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십시오. 요즘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안 먹었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괜찮은 게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상 위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야식을 끊고 천천히 먹고 짠 음식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멀리 하십시오. 둘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하루 30분 이상 걷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움직이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더 하십시오.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넷째, 술과 담배를 끊거나 줄이십시오. 특히 담배는 지금 당장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관리하십시오. 걷기,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요. 여섯째,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야식을 참아보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산책을 한번 해보시고 모레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좀 일찍 내려놓아 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매일만 볼을 걷는 분이 1년이면 365만 볼을 걷는 겁니다. 매일 야식을 참으면 1년이면 365번의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그 365번이 여러분의 혈관을, 간을, 심장을, 무릎을, 뇌를 지켜줍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10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병원비에 거의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습관을 바꾸시면 그 돈을 병원비가 아니라 여행에, 손주 용돈에, 맛있는 식사에 쓰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건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고 관심이 있으시다는 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후에 꼭 먹어야 할 음식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